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24년 3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부동산 뉴스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일부 지역이 상승 전환하면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매매시장은 하락세인 반면 전세시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단지 및 신축 단지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가 전세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장기임대의 걸림돌인 임대료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성화해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임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업형 장기임대는 뉴스테이, 공공주택 등과 달리 순수히 민간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로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은 일반 전월세 제도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2년에서 4년 지나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아도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어 주거 불안을 기업형 장기임대로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는 최소 20년 이상의 임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해 임대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임대료 규제가 첩첩산중 쌓여 있다며 이를 상당히 많이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의 일관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업계에서 10년, 20년 장기임대 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며 신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민간과 함께 어느 땅을 확보해서 공사비가 얼마인지 임대료는 얼마가 좋은지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세제 지원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5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는 법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민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 변제율이 사상 첫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이며, 햇살론 대위 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며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대위 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입니다. 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 금융상품인 소액 생계비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연체율도 심상치 않으며,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는데, 쉬운 대출 구조 탓에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부실화가 예상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도 공사비 인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시장 상황입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은 공사가 중단돼 스산한 분위기입니다. 강북 재개발 최대여인 이곳은 시공사가 2017년 선정 때보다 28% 늘어난 공사비를 요구해 조합의 내분이 발생하였고, 집값 안정화와 낙후 지역 개선의 실마리인 재건축 재개발이 공사비 문제로 곳곳에서 멈추거나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최대 걸림돌이던 초과 이익 환수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분담금 완화 쪽으로 개정돼 오는 27일 시행을 앞뒀고, 진입 문턱인 안전진단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업들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공사비 암초가 수면 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고 집값도 2021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채산성이 낮아지자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에선 시작부터 머뭇거리고 있고, 경기 분당 삼본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은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주요 단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서울 목동도 마찬가지이며, 해당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추정 분담금이
2020년과 21년 대비 거의 2배라 사업 추진을 강행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조합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전용 면적 33이 10평 이하의 집에서 지내려면 월 63만 2천 원을 월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청년층 월 평균 소득의 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 면적 33이 이하 월세 계약 중 2021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변화를 보면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소액 보증금, 월세집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합산한 월세 지출은 2021년 평균 54만 6천 원에서 2023년에는 평균 63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용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저출생 심화로 일손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난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고 3D 업종에서 이젠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별 희비도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주축인 자동차는 친환경차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하면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 수 있고 제조업 분야 상당수는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여파로 빈 일자리 수가 지난해 20만 9천 개로 파악되는 등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청년과 여성, 중고령층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10만 개까지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을 비롯한 디지털 첨단 분야 훈련과 제약 구칙 재직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직원이 아닌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인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할 때 법인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의 취지와 법의 체계적인 해석상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임원이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013년 신설된 주택임대차법 제3조 3항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법인의 임차권이 주택임대차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3항은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해야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직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 주택임대차법 규정이 개정된 것이라는 그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 규정된 직원의 법인 소속 근로자들 외에 대표이사 등 임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3항에서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라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성인 절반가량만이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성인은 절반도 미치지 않습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9에서 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현재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설문 대상 1,059명 중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51.7%이고 24.5%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19.1%는 결혼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 대상 전원에게 아이 출산을 물은 결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0%로 가장 많았고 낳겠다는 응답자는 28.3%였습니다. 정부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올해 하반기로 유예한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을 요구하는 국내 레지던스 업계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주거권 보장이라는 목표가 같지만 준공 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입니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분산되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 준주택 인정 모두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지도 팔지도 전월세 놓기도 어려운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레지던스 업계에선 준주택 인정이 화두입니다.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이며 24년 8월 준공 예정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가 전용 84의 기준 분양가가 16억 원이 넘었고 6,04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는 이행강제금 규제가 등장하면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출도 안 되고 폭망한 것입니다. 1년 넘게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최고 층수 확정을 위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추가 투표를 진행합니다. 50층 수준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이지구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총회를 열고 건축 심의를 위한 아파트 주동의 최고 층수안 의결에 건 안건을 상정하였고 조합원 투표 결과 771명이 참석해 준초고층인 50층 미만에 375표, 초고층인 50층 이상 70층 이하에 369표가 나왔습니다. 준초고층이 6표 많았으나 과반 득표에는 실패의 안건은 최종 부결돼 재투표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현재 성수동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는 층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성수사지구는 지난 7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초고층인 77층 건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성수일지구는 지난달 16일 총회를 거쳐 근소한 차이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